미국의 이러한 공격이 국제법상 합법적이냐? 문제는요, 전쟁에서 승전한 나라들은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데 유엔은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유엔은 쓸모없다, 유엔은 죽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제 질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신범철의 글로벌 판읽기. 벌써 4회가 됐더라고요. 오늘은 전쟁 진행 상황이 아니라 전쟁과 법, 이것을 갖다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전쟁에 법이 있다고요? 사실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쟁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고대 시대부터 전쟁이 워낙 비참하니까 그것을 조금 규율해보자는 움직임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의 현대 국제법, 근대 국제법이 형성된 이후에 전쟁법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다만 전쟁과 관련해서 전쟁이라는 수단이 국가정책의 합법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에 선전포고, Declaration of War, 전쟁을 갖다가 선언하면은요, 전쟁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받아 왔어요. 그러던 것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인명피해를 본 다음에 인류가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유엔 헌장을 만들면서 전쟁을 금지해요. 가장 중요한 건 유엔 헌장 2조 사항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까지만 해도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요, 전쟁이 합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을 해도 되는 거죠. 다만 선전포고만 해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또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정말로 너무 많은 피해를 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만들어질 때 유엔의 회원국들은 이제 국제관계에서 전쟁을 금지하자 해서 2조 사항을 만들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존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은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간다. 그러니까 무력 행사뿐만 아니라 무력 행사를 위협하는 것도 금지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 합법적인 무력 사용은요, 사실상 지금 화면에는 4가지가 있지만 3가지에 불과해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자위권, 유엔 헌장 51조에서 말하는 자위권인 거죠. 셀프 디펜스. 누군가가 나를 무력으로 공격한다면 나는 생존을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유엔은요,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각 국가에게 자위권이라는 고유한 권리를 부여했지만 동시에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이 필요하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 사용을 승인한 사례가 워낙 적어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대한민국에서 한국전쟁이 발생했을 때 유엔 안보리에서 승인을 해줘서 우리가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의 침략을 물리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한때는요, 인도적 개입이 합법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탈냉전 직후에 그 냉전 체제가 와해되면서 인권 탄압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권 보호를 위한 개입이 합법적이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오늘날 인정받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거는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처럼요, 동맹조약을 맺으면 사실은 그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때 같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동의나 초청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맹조약에 따른 군사적 개입은 합법적으로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합법적인 유일한 군사력 사용이에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 이것과 함께 우리가 또 관습법상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해서 전쟁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민간인 피해가 많기 때문에. 또 다른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이라서요, 공격을 받은 만큼의 적절한 양의 비례에 부합하는 공격을 해라.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반드시 군사적 필요성을 점검해서 군사적 필요성이 있을 때 무력 사용을 해라 하는 몇 가지 원칙들이 국제관습법상 발전을 해왔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무력 사용과 관련한 국제법을 형성하고 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러한 국제법에 비추어 때 미국의 이란 전쟁 개시는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유엔 안보리의 승인. 그런데 사실은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했잖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셀프 디펜스에 해당이 되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정밀한 검증이 필요한 거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셀프 디펜스,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는요. 적어도 아임드 어택, 무력 공격을 받았거나 또는 무력 공격이 아주 임박해야 돼요. 이미넌트 트레셔야지 그것이 자위권 행사다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미래에 있을 위협에 대해서는요.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이란 공격은 사실 이란이 미국을 공격한 건 아니고 또 동시에 이란이 핵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 핵 위협이 아주 임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국제법의 기준에 따르면요. 그 합법성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몇 가지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모두 현대 국제법과 합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도요. 유엔 헌장에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요. 핵 미사일 프로그램 파괴 같은 것도 이 핵 위협이 아주 임박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시위대를 진압한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군사적 개입,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보호 책임에 따른 군사 개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오늘날은 합법적인 군사 개입으로 보지 않고 있고요. 미래 공격에 대한 억지력 확보도 사실 마찬가지로 이것이 합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오늘날의 국제법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이러한 공격이 국제법상 합법적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합법적이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의 합법성과 관련해서는요,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동맹국이나 우방국이 사용한 무력 사용에 대해서는요, 비난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이란 전쟁에 대해서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행위가 불법이다, 침략이다 이런 것은 또 강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관계에서 국제법이 제대로 적용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음표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에서는요, 이런 부분이 아주 세심하게 외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알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쟁법은 어느 국제기구에서 판단하고 어떤 재판이 있나요? 그리고 또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요? 예,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요, 전쟁 범죄에 책임을 지는 위계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거를 1990년대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사실은 상설국제재판소로 전쟁 범죄를 처벌하는 재판소가 있어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임시국제재판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과거 유고슬라비아, 르완다에서도 이렇게 국제형사재판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이렇게 형사재판소를 임시로 만들어서 전범을 처벌하고 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법원으로 처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극악한 중대범죄, 그러니까 제노사이드나 이런 것은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처벌해야 된다 하는 논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전쟁 범죄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는데요. 문제는요, 전쟁에서 승전한 나라들은 가급적 이러한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아직까지 국제관계에서
전쟁은 힘의 논리로 작동하고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아니라 전쟁에서 진 나라가 그 전쟁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전쟁 범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다 하는 측면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전쟁법에 따른 우리가 문제인식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전범을 처벌하는 전쟁법이 있는 거는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억지력으로 작용을 하고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기반도 만들고 이것을 따라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도 법의 지배를 확립할 수가 있고 나중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도 관련된 법률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제한적이지만 저는 전쟁법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도 처벌받지 않고 뭐 국제기구나 국제조약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데 꼭 전쟁법은 있어야 하는 건가요? 하는 질문을 계속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럼 전쟁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책이요, 더 쿠반 미사일 크라이시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 체이에스라고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였어요. 이분이 미국 국무부의 법률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리걸 어드바이저라고 그래서 법률 자문역을 맡았던 거죠. 근데 이때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고 케네디 대통령을 자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국제법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면서 law as constraint, law as justification, law as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세 가지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 이 국제법이 있음으로 해서 국가는 거기에 약간 제한을 받는다. 무제한적으로 남용하지는 않는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을 준수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위권이나 자신들의 정당성을 피력한다. 그리고 또한 유엔이라든가 다른 국제기구를 만들면서 가급적이면 합법적인 행동을 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전쟁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화면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유스 어드 벨럼이라고 해서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전쟁 개시법,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한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유스 인 벨로라고 해서요, 전장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데요. 전장에서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 하는 수단에 관한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스 어드 벨룸과 유스 인 벨로 두 가지가 전쟁에 관한 국제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스 어드 벨룸을 먼저 말씀드리면 무력 충돌 이전에 전쟁을 과연 할 수 있는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현재 유엔 헌장 2조 사항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고 또 같은 유엔 헌장 51조의 자위권 그리고 헌장 7장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합법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유스 인 벨로는요,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중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졌고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헤이그법이라고 해서 1899년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서 만들어진 육전법과 해전법, 그러니까 지상이나 바다에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하는 내용과요. 그리고 국제관습법으로 있었던 전쟁을 인도적으로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포로에 대한 대우라든가 민간인에 대한 대우라든가 하는 부분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제네바에서 협약을 만들어서 제네바법으로 발전해 왔어요. 그렇게 전쟁에 관한 국제법은요, 유스 어드 벨룸과 유스 인 벨로 두 개로 나누어지고 있고, 유스 인 벨로는 다시 헤이그법과 제네바법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주스 어드 벨룸 같은 경우에는요, 잘 준수되지 않죠. 아직은. 왜냐하면은 국가 이익이
전쟁이라는 것이 필요하면은 그 상황이 법률적인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관행이기 때문에 유스 어드 벨룸은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스 인 벨로, 특히 제네바법은요, 전쟁의 인도적 수행을 기울하기 위한 법인데 이것은요, 상호주의가 적용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준수돼서 피해를 줄이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네바법은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지상에서 부상자 및 병자를 돌보는 법률, 해상에서 부상자 및 병자 및 난파자를 돌보는 법률, 그리고 전쟁 포로에 대한 법률, 그리고 전쟁 시 민간인이나 비전투원을 보호하는 법률, 이런 것들은요, 나름대로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비록 주스 어드벨룸과 관련해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주스 인벨로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전쟁법이 작동되고 있고, 이것을 위반하면은요, 국내법적으로도 처벌받는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법이 나름대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 유엔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는 질문도 많이 해오세요. 네, 아쉽습니다. 사실은요, 유엔은요, 이 거부권 제도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강대국, 그러니까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거부권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들과 관련해서는요, 사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유엔 헌장 7장에 해당하는 무력 사용이 통과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의 이란 전쟁도요, 법적인 제약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번 이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바레인과 같은 나라가 나름대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의 자유를 확보하자 해서 그러한 결의안을 제출했는데요. 이거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편들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요. 총 15개 나라 중에요, 13나라가 투표를 했고 11표나 동의를 얻었는데요, 통과하지 못했어요. 절대 다수가 지지를 했음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이 포함된 투표였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던 거죠. 이것도 또 아쉬운 거죠. 이만큼 유엔이라는 정치 체제, 국제기구이긴 하지만 그 안에 정치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제 기능을 해야 될 때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의 실현이 제한되는 측면도 존재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엔은 쓸모없다, 유엔은 죽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사실 유엔이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유엔은요,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졌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요, 유엔을 만들 때는요, 사실 이런 전쟁을 금지하고자 했는데, 그러한 전쟁 중에서도요, 특히 강대국 간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강대국 간의 전쟁을 하니까 세계전쟁이 되더라. 그것이 1, 2차 세계대전의 교훈에서 의한 거거든요. 거부권이 행사되니까 초강대국 간의 전쟁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거부권이라는 제도를 만들 때 그런 고민을 해서 초강대국 간의 전쟁은 예방하자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에 전쟁을 할 때도 유엔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만들어진 지 거의 80년이 돼가는 시간 동안 초강대국 간의 전쟁은 막았어요. 왼쪽에 있는 집이요, 덤바턴 오크스라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대저택이에요. 여기에서 1944년 8월 달에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할 것 같으니까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을 초청해요. 누구예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죠, 나중에. 근데 그때 중국은 자유중국이었기 때문에 소련이 같이 회의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일단 미국, 영국, 그리고 소련, 요 세 나라가 협의를 하고요. 나중에 자유중국은 따로 협의를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들이 논의하면서
프랑스도 나중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넣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덤바톤 옥스의 실질적인 회의체는요, 미국, 소련, 영국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논의를 했던 장소가 이 덤바톤 옥스고요. 여기에서 그럼 유엔이라는 기구를 만들자 해서 임시 헌장의 프로포자를 만들고 그 제안서를 각국에 갖다가 돌려서 오른쪽 사진 아래에 있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예요. 그것은 1945년 5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전쟁에서 다 이길 것 같으니까 유엔이라는 걸 만들자 하면서 당시 회원국들을 불러서 49개, 거의 50개국이 참석해서요. 유엔이 아마 50개국이론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개최된 회의고 그것을 통해서 유엔이 만들어져요. 이때 안보리 상임이사국 5나라가 선발되고 이 5나라에게 거부권을 주면서 이 강대국 간의 전쟁은 막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오늘날의 유엔 안보리 체제가 만들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 간의 전쟁은 막았지만 오히려 또 비효율적인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차선책이긴 한데 아쉬움은 있는 거죠. 그럼 유엔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전쟁이나 초강대국들은 자신들이 원할 때 전쟁을 하는데 앞으로 국제 질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참 걱정이죠. 사실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잘 만들어져 왔죠. 유엔 이후에 또 탈냉전 이후에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지만 2010년 이후부터 사실은 국제 질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토 그리고 자유무역, 경제기구, 국제연합 이런 기능들이 점점 더 강화해 오다가 2010년 이후에 점점 약화되고 규칙이 아닌 힘이 지배하는 세계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정말 여러 가지 모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국제 질서가 붕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베스트팔렌 논의, 그러니까 힘이 곧 정의가 되는, 그래서 뭐 베스트팔렌 조약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또 베스트팔렌 조약은 국제법이 만들어지게 된 근본적인 시작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1945년 유엔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힘이 작동하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강대국 경쟁의 귀환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타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국의 세력권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중견국, 대한민국과 같은 중견국은 아직도 가치 기반 질서를 만들자 하는 노력을 중견국 간에 연계해서 하자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실질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실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약소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한 주장도 못하고 강대국에 편승하거나 또는 국제질서에 순응해서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국제관계에서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해야만 하는 것을 한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당분간은요,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약화되고 그 과정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되면서 약간은 하이브리드적인 국제 질서가 전개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강대국은 경쟁을 하면서 생존 게임을 하고 제도 자체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은 중견국은 그러한 국제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상황에서 초강대국들의 최고 지도자, 리더들의 성향에 따라서요, 또 다른 갈등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러한 모순스럽고 혼란스러운 국제 질서라 하더라도요, 대한민국과 같은 중견국은요, 여전히 이러한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다시금 자리 잡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행동 기준을 거기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동시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를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지금은 국방력을 강화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이처럼 전쟁과 관련된 규범들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날의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판읽기 제4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